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가 곧 개봉하는 만큼 최근에 첫 번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를 다시 봤는데 쿠파가 정말로 악하고 구제 불가능한 빌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잊게 만들죠. 죄수를 내려라! 그리고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일루미네이션 스튜디오와 닌텐도는 그를 변명의 여지 없는 완전한 악당으로 만들었죠. 그는 집단 처형을 시도하고 죄수들을 고문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학대하고 공주를 협박해서 결혼하려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자마자 바로 그녀의 왕국을 폭파하려고 하죠. 그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전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에서도 그가 그대로였으면 합니다. 아직도 네 명의 악마들과 싸우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이런 악당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들은 오랫동안 동정심을 유발하는 악당이나 반전이 있는 적대자 또는 갈등이 악당 중심이 아닌 이야기들에 더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파를 보고 구제 불가능한 악당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당들은 끝까지 개과천선하지 않고 잘못을 깨닫거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에 띄는 구제 불가능한 악당들,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런 악당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고 구제 불가능한 악당입니다. 이들은 유쾌하고 연극적이며 등장할 때마다 종종 영화 전체의 주목을 받곤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이 끔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어느 정도 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는 하데스, 저승의 군주야. 잘 지내? 보통 그들이 재미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죠. 쿠파가 좋은 예죠. 헤라클레스의 하데스는 더 고전적인 예이고 또 다른 현대적인 예로는 잭 호너와 장화 신은 고양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재밌죠. 이제 재미있는 구제 불가능한 악당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더 깊은 차원에서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제적으로 구제 불가능한 악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들도 여전히 강렬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신 더 깊은 의미를 대표합니다. 인간의 결함, 위험한 신념 또는 도덕적 실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악당들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며 보통 매우 진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노틀담의 꼽추에 프롤로 판사가 있습니다. 프롤로는 카리스마도 없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효과적인 악당입니다. 프롤로는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고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믿으며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 종류의 악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라이온 킹의 스카는 질투와 파괴적인 권력 추구를 상징합니다. 쿵푸 팬더 2의 쉔경은 운명을 통제하려는 집착과 과거를 놓지 않으려는 집착을 상징합니다. 이런 악당들은 바우저나 하데스처럼 재미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일부러 비추는 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죠. 쿠파를 보세요. 그는 납치도 하고 죄수들을 고문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하며 버섯 왕국을 없애려고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농담처럼 다룹니다. 너희 모두는 의식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먹히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죠. 프롤로도 살인적이고 집단 학살을 저지르지만 그건 재미있지 않아요. 어둡고 불쾌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는 관객들이 쿠파의 행동을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가볍다. 하지만 노트르담의 꼽추는 같은 종류의 악을 훨씬 더 진지하게 다룬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의 차이가 우리가 악담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처럼 구제 불가능한 악당의 전형들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서 단순히 표준 공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었고 구제 불가능한 악당은 다른 존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가 픽사에서 시작됐다는데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픽사가 90년대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스토리텔링에 다른 접근을 했다. 그들의 영화는 전통적인 악당보다는 캐릭터들 사이의 감정적 갈등에 더 초점을 맞췄다. 토이스토리에서 시드는 기술적으로는 적대자이지만 자파나 스카처럼
교활한 추모자는 아니다. 그는 단지 나사가 좀 풀린 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파괴적인 아이일 뿐이다. 진짜 갈등은 우디와 버즈 사이에서 비롯된 질투, 불안, 그리고 정체성 문제다. 물론 픽사 영화들 중에는 예외도 있지만 많은 작품들은 아예 악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 니모를 찾아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고,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세대 간의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다. 악당이 순수한 악을 상징하는 대신 그들은 감정적인 상처를 상징했고,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픽사가 애니메이션 분야를 지배하자 다른 스튜디오들도 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악당들은 오해받는 라이벌이나 비극적인 인물, 혹은 주인공이 단순히 이해해야 하는 장애물로 변했다. 사실 최근의 많은 영화들은 아예 악당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픽사 영화 목록을 보면 이제는 아예 사악한 악당을 만들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은 비주니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위대한 악당이 라푼젤의 마더 고델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구제 불가능한 악인이었다. 마더 고델은 아기를 납치해서 18년 동안 팝에 가두고 단 한 번도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걸어다니고 노래하는 젊음의 묘약일 뿐. 고델은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명확하고 매우 어두운 상징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널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비극적인 과거도 약한 구석도 없고, 단지 어떤 종류의 악이 논리적이고 추악한 극한까지 밀려난 것뿐이다. 그래서 그녀가 통하는 거야. 그녀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대표하지 결코 만날 수 없는 괴물이 아니야. 이 영화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너를 위해 변하지 않으니 유일한 탈출구는 그들과의 끈을 끊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구제 불가능한 악당들의 중요성이야. 그들은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거나 모든 악당이 단지 오해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관객들에게 가르쳐줘. 이제 흥미로운 점은, 만약 내가 모든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최고의 구제 불가능한 악당을 뽑아야 한다면 나는 순수한 악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주도한 픽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할 거야. 바로 로스 허깅베어.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순수하게 악한 악당이지만 관객에게 역으로 사용될 만큼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배경 이야기가 쓰여졌기 때문이야. 토이스토리 3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져서 거의 소각될 뻔하지. 이 시점까지 로쏘는 완전히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였어. 하지만 그래도 우디는 로쏘를 쓰레기 압축기에서 구하기 위해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지. 우디는 로쏘에게 "우린 모두 함께야" 라고 말해. 이 순간은 로쏘의 이야기에서 우정의 힘을 받아들이고 우디와 장난감들이 소각로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 순간처럼 느껴져. 고마워요 보안관. 우린 모두 함께해요. 하지만 우디와 장난감들을 구할 기회가 왔을 때 로쏘는 은혜를 갚는 대신 구하지 않기로 해. 들어! 지금 네 아이는 어디지 보안관? 이 장면이 강렬한 이유는 로쏘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전혀 도움이 안 돼. 트롤리 딜레마 밈 알아? 이게 로쏘의 트롤리 딜레마였어. 그는 단지 사디스트이고 잔인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야. 그냥 게임을 즐기듯이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줬지.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 어떤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기회가 주어져도 오로지 잔인함과 악의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동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고칠 수는 없어. 그리고 네가 경계를 늦추면 그들은 널 노릴 거야. 이게 내가 로쏘를 최고의 애니 악당 중 하나로 보는 이유야. 영화가 그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인물로 잘 그렸거든. 그가 정말로 그 버튼을 누를 거라고 순간 진심으로 믿게 될 정도지. 그런데 그가 누르지 않을 때 정말로 누군가가 뒤통수를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그건 불편한 교훈이지. 그리고 내 생각엔 이게 고전적인 디즈니 악당들과 비교해도 특히 더 잘 먹히는 것 같아. 관객들은 프롤로, 자파, 닥터 파실리에, 우르술라 같은 캐릭터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들은 캐릭터만 조종했고 관객은 조종하지 않았어. 하지만 로쏘는 동정심을 유발하면서도 반전이 있는 악당이야. 스튜디오들이 추구해온 두 가지 유형이지만 그는 여전히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해. 내 생각에 우리가 이런 악당을 자주 못 보는 건 이 캐릭터들이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이런 악당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들이 이야기가 점점 더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악하다는 거지. 예전에는 스튜디오들도 이런 점을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지. 동화나 영화는 아이들이 용이나 마녀, 폭군, 괴물 같은 상징을 통해 그런 두려움을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현대에는 최근 사고방식이 그런 모델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은 악을 한 악당으로 묘사하면 인간 행동이 지나치게 단순화된다고 주장해. 실제로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악하지 않고 대부분 트라우마와 불안 혹은 망가진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스토리텔링은 명확하게 악한 적대자들 대신 관계와 감정,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 현대 스토리텔링은 점점 더 공감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악당을 어떻게 물리칠까라는 질문 대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갈등도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치유의 대립으로 재구성돼. 그리고 라쏘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훌륭한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야. 사실 악한 사람의 비극적인 과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니까. 모든 악당이 결국엔 스스로를 구원한다거나 누군가가 충분히 안아주지 않아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의 공감 능력이 악용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런 유형의 악당들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 다양성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지. 감정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대체로 훌륭해. 해로운 행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엔칸토,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메이의 새빨간 비밀 같은 영화들이 모두 훌륭한 작품인 거야.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과 악이 세상에 거의 없어서 구제 불가능한 악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건, 모든 악당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너무 심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건 옳지 않아. 그 부분에서 나는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겠어.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 진짜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약하지 않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는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일찍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 왜냐하면 통제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악한 악당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 최근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당은 장화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의 잭 호너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의 쿠파라고 생각해. 그리고 둘 다 재미있는 완전히 악한 악당 카테고리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잭 호너는 오해받는 인물이 아니고 동정할 만한 과거 이야기도 없어. 그는 자신이 좋은 어린 시절과 사랑하는 부모, 성공적인 가족 사업, 대저택 등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이렇게 변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 잭 호너는 세상에 상처받아서 잔인한 게 아니야. 그는 그냥 원래 잔인한 사람이야. 강아지를 쏘진 않을 거지, 잭? 그래, 얼굴에다 쏠 건데 왜? 영화 내내 그는 동화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마법 유물들을 일회용 장난감처럼 다루고 자기 부하들도 죽여버려. 그리고 잭 호너가 정말로 구제불능임을 보여주는 순간은 영화가 그에게 양심, 즉 도덕벌레를 실제로 주는 장면이야. 이 캐릭터의 목적은 전적으로 잭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야. 심지어 그조차 이렇게 말해. 넌 끔찍해. 넌 구제불능의 괴물이야. 그에겐 구원도 없어. 페리토의 귀여운 얼굴에도 면역이야. 영화는 잭의 의도적인 성장 부재를 비우고 있어. 엑스칼리버 전설에서 그 검은 오직 자격 있는 자만이 바위에서 뽑을 수 있는데 잭은 바위가 붙은 채로 그걸 사용해. 피닉스는 파괴 이후의 재탄생과 희망을 상징하는데 당연히 잭은 그걸 화염방사기로써, 이걸 보면 잭이 인간 쓰레기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알 수 있어. 뭐 그렇게 오래 걸렸어, 바보야? 그리고 그게 그를 재미있는 악당으로 만드는 이유야. 마치 쿠파처럼. 이 버전의 쿠파는 게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동정심이 가는 바우저가 아니야. 영화의 쿠파는 완전히 미친 캐릭터야. 그의 모든 계획은 피치와 결혼하고 싶어서 시작되고 피치는 분명히 그를 싫어해. 그의 해결책은 그녀가 받아줄 때까지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자라는 거야. 그는 부하가 피치가 거절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산채로 불태워버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그녀 앞에서 키노피오를 고문해.
그리고 결혼 선물로 수백 명의 죄수들을 용암에 던질 계획이야. 하지만 쿠파는 정말 웃기고 연극적이야. 그는 자신의 악당성에서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감성적인 러브 발라드를 쓸 만큼 자신감이 부족하지.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미있고 호감 가는 구제 불가능한 쓰레기야. 관객들이 좋아하지만 영화는 그가 오해받는 존재라고 가장하지 않아. 이것이 다음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야.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에 쿠파 주니어가 나오거든. 게임에서 쿠파 주니어는 가끔씩 쿠파를 인간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야. 그는 진심으로 아들을 아끼고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마리오와 잠시 협력하기도 해. 그래서 내 질문은 소편에서 그를 좀 더 부드럽게 그릴까 하는 거야. 나는 쿠파가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잘 어울리니 그렇지 않길 바란다. 수년간 영화들이 악당에게 공감하게 만들었는데 단순히 사람들을 용암에 던지는 사이코패스 악당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져.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댓글로 알려줘. 너는 우리가 더 구제 불가능한 악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동의하지 않아?